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겪었던 아주 큰 사건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들도 제 사랑과 노력, 헌신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참 참혹하더군요. 그들은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짓밟아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제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는 건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과거에 저와 같은 잘못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더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충청도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있던 옆 동네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죠. 뭐 그래봤자 두 곳 모두 눈과 밭이 있는 시골이었지만요.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던 남편은 일을 나갔다 하면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를 도와 여러 시댁 살림을 하면서 지냈고요. 저의 20대 시절은 시어머니와의 살림, 남편에게 차려준 밥상을 제외하면 계속 배만 불렀던 기억이 전부예요. 저와 남편은 아들 셋과 막내 하나, 총 4남매를 낳고 키웠답니다. 막내딸 돌잔치는 시댁에서 조촐하게만 치렀는데 시어머니는 막내가 연필을 지는 걸 보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죠. 남편은 6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큰형과 큰누나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나머지 동생들은 미국, 중동, 독일 등 각기 다른 해외에 나가 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만 고향에 남아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던 건데요.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려도 다른 형제들이 장례식 비용만 보내줄 뿐 고향에 찾아오진 않더군요. 큰 누나만 홀로 당일날 저녁 늦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 봐야 한다고 올라갔고요. 남편의 안색은 안 그래도 푸석한데 더 어두워졌고 저는 그런 남편과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뭘 더 해드릴 수는 없었고 그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뿐이었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애 많이 써줘서 엄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 고마워.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 어머님이 생전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엄마가 저렇게 쓸쓸하게 가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동안 다들 다른 곳에 살면서 연락이 잘 없어도 이렇게까지 가족을 버릴 줄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자. 이미 다들 떠나버린 걸 어쩌겠어? 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 남편은 저와 저희 아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보다도 더 가족들을 잘 챙겨주었죠. 그래도 남편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항상 품에 붕어빵이나 눈깔 사탕 등을 품어오던 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마음 착한 사람 특유의 여린 면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린 이후에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장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알기에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저희 부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힘든 것도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건만
그에 대한 보답은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평소처럼 저희 6 식구 먹을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밖에서 숨 넘어가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우, 철민이 엄마, 얼른 나와봐. 아, 깜짝이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철민이 아빠 사고 났어. 빨리 나와, 빨리.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병원이 어딘데요? 아니, 무슨 사고요? 우리 애 아빠 차 타고 얼른 가, 얼른. 큰애가 막 중학생 교복을 입고 막내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즈음이었죠. 트럭 운전을 하던 저희 남편이 큰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던 차량이 남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해요. 놀란 남편이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옆 차선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이 운전하던 트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남편 차에 치인 피해자는 가드레일 위로 쓰러진 트럭 밑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트럭이 쓰러지자마자 남편이 급하게 운전석에서 나와 갇힌 피해자를 구하러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다행히 피해자는 남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후 따라 나오려던 남편은 불길에 사로잡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까무라쳤던 저는 이웃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다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죠. 철민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애들 이제 와. 자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 우리 철민이 아빠 어떡해요. 애들 아빠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세상에. 우리 애들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 딸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아, 철민 아빠. 아우, 철민 엄마. 아우, 이걸 어쩌나. 정신없이 오열하는 저를 붙잡으려다 결국 이웃집 아줌마도 절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하나 둘씩 도착하는 아이들도 엉엉 울고 유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정말 운동대가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부록도 되기 전에 짧은 생을 끝내고 떠나갔어요.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찌되었건 애들 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밥솥을 열었어요.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느라 밥을 못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나더군요. 밥솥 안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낡은 밥만 한 주먹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죠. 애들 아빠 없이 제가 앞으로는 이 밥통을 어떻게든 채워야 우리 애들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현실이 바로 찾아오더군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 급식비 내야 돼. 아, 오늘은 일단 가고 선생님한테는 엄마가 이번 주 중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려. 알았지? 엄마, 나 용돈 오늘 준비물 크레파스라서 문방구에서 사가야 돼. 크레파스? 형들 거 있잖아. 그 현민아, 너 예전에 샀던 크레파스 좀 찾아서 줘.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엄마.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일들이 터지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무작정 제가 할 줄 아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이면 일단 자리부터 펴고 앉아서 반찬을 팔았죠.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반찬을 팔아도 아이들 배불리 먹일 밥 살 돈이 부족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갈 수는 없었죠. 근처에 있던 시장에서 상인들이 단체로 나와 저를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우리 여기서 뻔히 자릿세 내면서 장사하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여태 장사 잘만 하다가 걸리니까 이제 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면 다야. 내일부터 여기 나오기만 해봐 아주. 저 자릿세 그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저도 낼게요 그 돈. 제발요. 저희 집에 애가 넷이에요. 남편 가고 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라고요. 우리는 뭐 사정이 없어.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구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심부름이라도 할게요.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만 주세요. 제발요. 제가 뭐라도 일을 해야만 해서 그래요. 참나. 그럼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땅 파서 돈 버는 줄 알아요? 잔말 말고 얼른 짐 싸서 가. 다른 데서 장사하든지 해요 얼른. 당시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던 저는 그 상인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로 빌었지만 결국 소금까지 맞으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 자리를 옮겨보았지만 그때마다 쫓겨나거나 허탕을 치게 일쑤였죠.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살면서 저축해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는데 그것마저 머지않아 바닥이 나고 말았답니다. 애초에 저희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막히니 저는 매일 밤 너무나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가다간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내놓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던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빚 같은 건 함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봤거든요. 그 당시 한두 푼씩 남에게 빚을 지는 생활을 시작했다면 제 인생은 아마 훨씬 더 힘든 길을 걷게 되었을지 모르죠. 저는 집을 판 돈으로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었고 얼마 뒤에는 드디어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 청소 일이었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죠. 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보험금과 피해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뭐 복잡하게 흘러갔던 건지는 몰라도 시간이 한참이나 걸려서 피해보상을 받게 된 거였죠. 저는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남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데 저희가 받은 돈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 남편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의 생계와 몇 년 후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건물 청소는 대부분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매일 3시에 일어나 출근을 했고 청소일이 끝나면 그 건물 근처 식당에서 또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시작된 하루가 저녁 8시에 끝이 났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챙겨주고 잠자리에 들면 10시에서 11시쯤이었죠. 그런 하루 일과는 주말에도 이어졌어요. 덕분에 늘 잠이 부족하고 피곤했지만 저는 남편의 목까지 대신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4년이 흐른 뒤 첫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도 저대로 등록금을 열심히 모았지만 첫째도 첫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최대한 등록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며 늘 높은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정말 아까운 점수 차이로 국립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워낙 성적이 좋아 다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첫째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설민아, 꼭 국립으로 갈 필요 없어. 네 성적이면 다른 높은 대학교 충분히 골라서 갈 수 있잖아.
등록금은 엄마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뭘 골라가? 성적만으로 대학을 어떻게 골라 우리 형편에. 나 등록금 대주면 영민이는? 영민이 바로 내년에 고3인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지금도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모을 건데. 내가 아무 대학이나 덜컥 들어가면 뭐 등록금은 한 학기만 내? 4년 내내 내는 거잖아.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왜 자꾸 그런 걱정을 네가 해. 엄마가 그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 줄 알아? 너희 등록금 대주려고 여태 하루도 안 쉬고 일한 거야.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나도 이제 성인이야.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동생들이나 신경 써. 저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아들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해서 언성이 높아졌죠. 너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왜 자꾸 엄마 무시해? 엄마가 다 계획이. 무슨 계획? 전세금 빼거나 대출이나 받겠지. 그거 말고는 방법도 없잖아. 철민이 너? 나는 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줄 알아? 이 집구석에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거지.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대출이니 그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입 하나 줄여줄 테니까 다른 애들 더 챙기던지 해. 그래서 뭐 너는 어쩌려고. 지금 뭐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 집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이제 고작 20살 되는 애가 뭐 어디 나가서 뭐 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야. 네 손으로 1,00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엄마가 맨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돈만 버는 동안 내가 집안 살림 다 했어. 내가 애들 다 챙기고 남는 시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여태 전교권 등수 유지한 거라고. 그놈의 돈 내가 지겨워서 내가 그놈의 대학 안 가도 그동안 공부한 머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 거야. 엄만 신경 쓰지 마.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동안 저 대신 엄마 노릇을 해준 첫째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하지만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첫째는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네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 성적보다 한참 낮은 대학을 들어가 혼자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며 지내더라고요. 그런 첫째를 미처 살뜰히 살펴줄 겨를도 없이 바로 둘째가 대학 진학을 앞두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는 여전히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둘째는 제가 지원해주는 등록금으로 원하는 대학에 갔고 뒤이어 셋째와 막내까지 각자의 진로를 찾아갔어요. 저는 아이들의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등을 전부 대주느라 한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을 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어 애들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제 노력 덕분인지 제 애들은 전부 대학 졸업장을 따냈고 하나둘씩 취직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죽을 만큼 노력한 끝에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냈답니다. 저에게 아이들은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죠. 저는 어딜 가나 자식들 자랑을 하고 살았어요. 일터를 가도 그랬고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도 그랬죠. 하도 자식 자랑만 입에 달고 살아서 저희 동네에서 그걸로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자식들 뒷바라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일을 예전만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네요. 주말에는 종종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 끼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아줌마들의 볼멘 소리를 한 바가지 듣고 오곤 했어요. 아, 지겨워 죽겠네. 자식 자랑 좀 그만하고 빨리 죽을 건지 말 건지나 말해. 죽어. 아니, 이번에는 우리 셋째가 엄마 먹으라고 흑염소 지내겠지. 그걸 3박스나 보내더라니까? 그러면 뭐하나? 저번 설 추석 때 그중 한 놈이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갔냐고.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제 나나 챙겨야지 나나. 애들이 그럼 서울 가서 자기 직장 가지고 다 결혼해서 자기 식구 꾸리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우리 애들이 마음이 여리니까 바쁜데도 엄마 입이라고 옷도 보내줘, 가방도 보내줘. 시끄럽고 빨리 아까 관값이나 줘 얼른. 참나, 애들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하루를 시간을 못 낼까. 이봐 철민 엄마, 너무 애들 하지 말어. 철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더 엄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그만 제 인생을 살라고 말하곤 했지만 당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사실 제 자식들은 전부 서울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이후로는 저에게 연락도 뜸했고 얼굴 보러 오는 일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처음엔 애들도 바쁘니 그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제 자식들은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 주말 일을 관두고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는 그저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여유를 즐겼는데요. 한 2, 3년쯤 지나고 나니 자꾸만 몸이 아프더라고요. 파스로 버틸 수준이 아니라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검사해보니 온몸에 관절이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빠른 폐경도 맞게 되었죠. 그동안 저를 위해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는데 그 얼마 없는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를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일을 하면 몸이 아프고 안 하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쥔태양난의 상황이 온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민아, 엄만데 혹시 너 이번 달에 시간 되니? 왜? 딴 게 아니고 엄마가 얼마 전부터 자꾸 무릎이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는 식당 일을 하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병원비 필요해? 그렇기도 하고 또 너 언제 오나 싶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엄마, 뉴스 안 봐? 요즘 또 유가 난리도 아니어서 너무 바빠. 병원비는 보내줄게. 얼마야? 그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너 여유 되는 대로 보내줘. 아니 얼마냐고. 금액을 말해줘야 보내던지 하지. 한 번 갈 때마다 2, 3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알았어, 바로 보내줄게.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늦게 좀 자지 말고 너희 애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 엄마 들어가야 한다니까. 끊는다. 그래. 첫째, 셋째 아들은 전화가 아예 안 되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만 전화를 받더군요. 그마저도 애들이 워낙 바빠 병원비 달라는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여보세요? 엄마. 왜? 체리나 잘 지내? 너 요즘 왜 이렇게 엄마한테 연락이 없어? 쌍둥이를 키우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니? 그냥 전화한 거야? 그냥 너 요즘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 요즘 계속 정형외과 다니고 있거든. 아직도? 오래 다니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안 났는데? 모르겠어. 자꾸만 몸이 쑤셔서 이거 참. 엄마, 병원만 다니지 말고 운동을 해, 운동을. 나도 애 낳고 한동안 힘들다가 재작년부터 필라테스 시작하니까 싹 났더라. 운동도 하지. 엄마 많이 걸어다녀. 병원비 필요해? 엄마가 자꾸 일을 못하니까 미안해. 이번 달에 우리도 지출이 많아서 많이는 못 보내주는데 일단 남는 대로 보내줄게. 오빠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 했지. 근데 영민이만 연락이 되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네. 알았어 엄마. 내일 돈 보내줄 테니까 일단 끊자.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돼. 그래 알아. 제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어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자식들에게 간간히 연락을 했지만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다가 전화를 받더라도 자식들은 제 여러 질문에 대답만 할 뿐 통화 시간이 2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을 정도였죠.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빨리빨리 끊는지요. 그동안 제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는데요. 식당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관두고 아침 일찍 건물 청소만 하고 집으로 들어와 하루 종일 거실에서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포장했답니다. 5 식구가 복잡거리던 집에 자식들이 전부 사라지고 늙고 병든 저 혼자 남아서 적막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인생이 다 뭔가 싶기도 했네요. 저 젊었을 적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서운한 감정이 쌓였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나날들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이나 혼자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도 관절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가 못 견디게 아파오더군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던 통증이 몇 주나 지나 지속이 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크로스백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지냈죠. 철민 엄마, 관절도 안 좋은데 항상 이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그 외에 영서 엄마 있잖아. 잠깐 딸 보러 나간다더니 공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대잖아. 어머, 세상에 갑자기 왜? 영서 엄마 기운도 좋잖아. 평소에 저혈압이 있었대. 그게 갑자기 그렇게 쇼크가 올 수가 있다더라. 문이 열려있길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고, 하긴 예전에 떡볶이 사장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니만. 그러니까 우리 나이엔 이거 꼭 지니고 있어야 돼. 특히 우리처럼 혼자 살면 더더욱.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가 절 살린 거나 다름이 없네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10만 원, 20만 원으로는 병원비가 한참 모자라 허리 아픈 것도 꾹 참고 귀걸이, 목걸이를 포장하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었죠. 저는 다행히 몸에 지니고 있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꼼짝없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는데요. 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하루 입원하고 나니 다시 움직일만 해지긴 하더군요. 조금 움직일만 해지자마자 저는 돈 걱정 때문에 얼른 퇴원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의사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며 자꾸만 큰일 나기 전에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지금 갔다가 나중에 더 크게 돈 깨질 일이 생긴다면서요. 사실 검사만 받아도 몇십만 원이 깨지는 건데 나중에 더 큰 돈을 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겁을 먹어 억지로 검사 전부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청척병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MRI 결과 보시면요. 디스크가 완전히 터진 상태세요. 이것만 보셔도 환자분 진짜 위험해지실 수 있어서 바로 치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이것도 문제긴 한데 수술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요. 여기 보이세요? 이쯤에 혹처럼 자라난 게 있으시거든요. 이게 악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위치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이건 큰 병원 가셔서 수술하셔야 돼요. 그게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술 비용은요? 수술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척추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비 아까워하시다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건강해질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만 같았어요. 의사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얼른 수술을 예약하라며 소견서까지 써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분인 게 제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 의사는 당장 그 주에 서울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예약까지 잡아주었어요. 당시엔 그게 감사한 것도 모르고 당장 며칠 뒤에 서울에 혼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기만 했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고요. 그나마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수술이 잡힌 병원 근처에 셋째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거였네요. 엄마가 수술이라는 건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를 5통이나 했는데도 셋째는 받질 않았어요. 침침한 눈으로 겨우 보낸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고요. 첫째, 둘째도 연락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죠. 어찌나 막막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이틀이 지나도 세 아들 모두와 연락이 닿질 않으니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으리으리한 병원은 처음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한 번 더 전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그 순간 드디어 제 딸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체리나, 너희 뭐니? 다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서울 왔단 말이야. 뭐? 서울을 왔다고? 그래, 엄마 며칠 전에 허리 디스크 터져서 응급실 실려갔었어. 안에 종양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 받으러 온 거야. 너 오빠들이랑은 연락해? 네 오빠들도 하나같이 연락이 안 돼. 엊그제부터. 오빠들이랑 연락을 왜 해? 나도 어쩌다 한 번씩 하지. 채린이 너 여기 좀 와줄 수 있어? 여기 땡땡병원인데. 땡땡병원? 셋째 오빠네 옆에 있는 거? 아, 엄마. 요즘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수술이 언제라고?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다가 지금 수술하러 온 거라고. 아무리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틀 내내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 병원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엄마가 진짜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바쁘다고 안 내려올 거였어? 병원 입구 앞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았지만 저는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한 것이었죠. 말의 끝에는 울음이 터져나와 목소리가 형편없이 흔들리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어요. 엄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엊그제 그랬다며. 연락이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알았으니까 수술 잘 받고. 나는 이번 주 정말 바쁘거든? 주중에 잠깐 들릴 수 있으면 연락 줄게. 알았지? 딸의 지친 목소리를 끝으로 통화는 끊어져 버렸죠. 제 모든 인생을 바쳤던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저는 무릎이 다 후들거려서 도저히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병원 안으로 들어오던 한 중년의 남자가 그런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오늘 수술 날짜가 잡혀서 왔는데 제가 혼자라. 제가 서럽게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남자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정말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제가 그 남자의 안내를 받으며 가자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상 좋은 남자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더라고요. 수술 전 저를 봐주기로 한 의사가 화들짝 놀라 저희 쪽으로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아이고, 원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 어머님이 오늘 허리 수술하신다며? 1층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모시고 왔네. 아, 공기 혹시 맞으시죠? 오늘 검사 먼저 받으시고요. 수술은 저녁에 진행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안 그래도 절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 이름을 확인하며 아른 체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듣자 병원장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잠깐만, 어머님 성함이 공개자 옥자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저 혹시 남편분 성함이 이승재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옛날에 차 사고 트럭 운전하시던 이승재 씨가 맞는 거죠? 네, 그게 저희 남편이에요. 갑자기 절 보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병원장을 보며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눈물을 훔친 병원장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고 당시 남편분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 제가 운전하던 차가 트럭 사이에 끼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남편분이 오셔서 절 꺼내주셨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도 저 먼저 얼른 나가라고 밀어주신 덕분에 저만 살고 남편분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한 저 역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한들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놀라움과 그 당시의 슬픔으로 인해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자 그 병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뵙긴 했는데 워낙 상심이 크신 상태라 말도 못 붙여보고 다시 나왔어요. 저도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라 다행히 사모님 성함이 특이하셔서 제가 두 분 성함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찾게 된다면 꼭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죄송해요. 장례식장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저희 남편은 아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이가. 압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이 정말 선하셨어요. 그때 못 드렸던 감사 인사를 지금이라도 드려야겠네요. 그러더니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수술비 걱정은 일체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죠. 오늘 수술 잘 받고 오시고요. 수술비나 입원,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식분들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VVIP로 모셔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데 그거라도 그럼 결제할게요. 수술비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이긴 한데.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갚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저도 제 도리를 다할 수가 있죠. 그 비용은 완치하시고 이후에 편하게 쓰세요. 저는 병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대로 이후에 검사 및 수술을 진행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종양은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저희 동네 의사가 말한 것처럼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긴 수술을 마치고 저는 병원장이 마련해준 고급 병실에서 쉴 수가 있었답니다.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한참 뒤 제가 혼자서 조금씩 거동이 가능해졌을 때 절 챙겨주는 간호사가 저에게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어요. 이거 환자분 아니냐면서요. 그 영상은 제가 수술 당일날 병원 로비에서 딸과 통화를 하며 울고 있었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모자이크도 되어 있었고 음성 변조도 되어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보고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 영상에 달린 댓글까지 읽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저희 자식들을 욕하는 댓글들이었네요. 간간히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보이고 또 어떤 댓글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면서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머리도 가슴도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본 저는 제가 봐도 너무나 미련해 보였어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이 절 버린 지 오래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말이에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병실에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목매고 살지 않고 오로지 저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세상 일이 참 웃긴 것이 제가 그토록 자식들이 와주길 갈망할 때는 자식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니 애들이 저를 보러 오더군요. 그것도 한꺼번에 우르르 말이죠. 상황을 보아하니 첫째 아들이 낳은 제 손녀가 인터넷에서 제 영상을 보고 절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걸 애들끼리 서로 문자를 하면서 돌려본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제 손주들이 절 대신에 자식들을 혼내고 병원까지 행차하게 된 거였죠. 기가 차더군요.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 몸은 좀 괜찮아? 그래도 회복이 잘 되었나 보네.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 보면. 그치? 아. 저한테는 생전 먼저 건네지 않던 안부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건네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지들도 지들 자식은 무서웠나 봅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불효자식이라고 죄다 손가락질하니까 이제야 효자 노릇 좀 해보려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했는지는 아냐? 왜 말을 그렇게 해? 허리가 아파서 수술한 거 아냐? 당연히 다 알지. 그건 유튜브인가 뭐시기인가에 올라간 내 영상 본 사람들이라면 전부 알아. 내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 해줬건만 단물만 빨아먹고 헌신짝 버리듯 제 부모를 내쳐놓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이제야 기어들어왔냐? 됐다. 니들 낯짝 보기도 싫으니 다 꺼져. 아이 엄마, 우리 하빈이 하율이가 할머니 또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애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셔야지. 참. 셋째 아들이 지들 자식을 앞세우며 절 타이르더군요. 저는 그 말에 교복을 입고 온 손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니들 아빠가 얘기 잘했다. 너희들 꼭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렴. 니들 엄마 아빠들은 가족도 버리는 인간들이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단물 빨아먹고 성공해서 다 크고 나면 니들 부모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거라. 이 할미꼴 나지 말고. 알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새 아들과 막내딸 모두 저에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버린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고 상황 파악이 빠른 간호사가 병원 경비원을 불러 제 자식들을 죄다 쫓아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이후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 사정을 모두 알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병원장도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장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도 퇴원 전까지는 자식들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딱한 형편을 알게 된 병원장은 마침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병원에 지인이 있다며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평소 하던 청소일이었지만 낡은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더군요.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라 깨끗하기도 하고 청소 도구도 새거라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갔죠. 게다가 월급은 전보다 훨씬 많이 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장은 저에게 평소 운동도 중요하다며 집 근처 요가 학원도 끊어주었는데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 구석구석 아프던 것도 통증이 줄고 전보다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 과거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항상 스스로를 가장 사랑해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